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노동운동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잘 포함되진 않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적극 조명되고 있는 이름으로 김경숙 열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 국내 최대 가발 공장이었던 YH무역, 이곳의 여성 노동자 탄압 사건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회사가 직원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폐업, 임금 체불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여직원들이 저항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민주화 운동의 시작점이자 또 유신 정권을 무너뜨린 도화선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김경숙 열사는 그 한가운데에서 투쟁을 하다가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 김경숙 열사 40주기 기일이기도 한데요. 이 노동운동 그리고 운동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보도된 뉴스가 하나 떠오르네요. 이 노조 와해를 시도한 대기업 임직원들이 2심에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노사 간의 대립이라는 건 어찌 보면 불가피하지만 서로를 불법이나 또 폭력으로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건강하지 않죠. 78년 5월 김경숙 열사가 쓴 일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하네요. 토론을 하며 싸워야 한다. 자, 8월 10일 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들어오셨어요. 900명 가까이 들어오셨네. 834명. 네, 출석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도 많이 접속 콩으로도 들어오신 분들도 많네요. 좀 비가 계속 와서 좀 살짝 지친다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고 약한 시즈닝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뉴스 브런치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해주는 정영실 아나운서님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네. 기념을 챙기는 건 좀 쑥스러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뉴스 브런치가 이제 1년을 9월이면 앞두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제 다 돼가요. 예, 아이가 이제 1살이면 걸음마를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가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청취율 신경 쓰지 말고 좋은 방송을 하는 패널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미소가 띄어지죠. 예. 장마로 많이 우울하실 텐데요. 저희도 좋은 방송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청취자분들도 많은 또 의견 주시면 그럼요. 저희가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항상 토론하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네. 오늘도 또 어제부터 이틀간 지금 함께해 주시고 계신 김지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좀 들떨리시죠 오늘은? 네, 어제는 좀 떨었는데 오늘 그래도 두 번째라고 조금 낫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청와대 수석들 얘기로부터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표를 낸 수석들 가운데 일부 지금 교체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무, 민정, 시민사회 수석 지금 후보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인사는 만사라고 하죠. 아마 우리나라 여러 인사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인사는 일단 본인의 인사. 일 거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네. 가족의 인사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관심사가 아마 청와대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고위 참모라고 불리는 6명이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3명을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전 의원,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내정했고요. 네. 시민사회수석에는 정의당 출신인 김재남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이 내정됐습니다. 새로운 비서관들 1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그렇다면 나머지 3명은 어떻게 될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순차적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일부는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아마 이후 사항을 조금 지켜봐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관심을 끌고 있는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은 17대에서부터 20대까지 활동한 전직 4선 의원 그렇죠. 출신입니다. 예. 예, 중진 정치인이고요. 민주당에서 대변인,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사무총장을 보통 살림꾼이라고 할 정도로 당의 인사라든가 예산 전반을 두루두루 거쳤다는 것이고요. 특히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본부 제1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이 선거 캠프에서 상황실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군요. 해서 정말 중요한 일각에서는 실세다라고 불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김정호 신임 민정수석은 행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공직생활 대부분을 감사원에서 보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에 발탁이 됐었고 2018년부터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호 민정수석도 감사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김정호 이번에 신임 민정수석도 감사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인사 검증이라던가 원칙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강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전망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청와대의 전망이고 앞으로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김재난 시민사회 수석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취재기자 때 자주 뵀던 왜냐하면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뭐 언론과도 접촉점이 있었고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정의당 소속의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을 발탁됐는데 시민사회 수석의 경우에는 다양한 시민사회와 대화를 해야 돼서 갈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현 정부에서의 어떤 환경 관련 이슈는 지자체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시민사회와 정부의 입장이 달라서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는데 선제적으로 갈등 관리를 한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어떤 활동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환경 이슈가 지금 중요한 또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한 이슈가 많은데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에서 일부 지지를 하기도 했지만 또 뭐 지지부진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임명된 새로운 참모들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이거나 뭐 주택은 하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게 핵심적인 기준이어야 되냐 다른 정책 능력과 여러 가지 능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인사의 경우에는 부동산 민심을 워낙 의식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또 이례적으로 언론을 보면 어디에 집이 있다라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인사 검증에서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과연 청와대 수석 일부 교체로 쇄신을 할 수 있을까? 민심을 달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정의당의 경우에는 수석 교체로 될 것이 아니다. 이른바 정책 라인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라던가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이른바 부동산 정책 라인을 교체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개각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추가 인사가 그럼 과연 있을 건가? 또 개각까지로 또 연동될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두 분은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개각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어떻게 파격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발탁하는 인사는 사실 잘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김현면 사회수석이 뭐 복지부로 간다면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뭐 소폭의 개각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잠깐 민정수석 얘기를 잠깐 드렸고 제가 검찰 출신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려서 저는 사실 어제 근데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다 이제 검찰 출신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민정수석 자리가 사실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모두가 다 검찰 출신이었고 지금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검찰과 이 그 민정수석을 분리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신념 같은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서 근데 지금 검찰과의 관계도 그렇고 원래 민정수석의 업무 자체가 검찰 법무부 장관 대통령 이렇게 요 사이에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때문에 검찰 출신 그래서 이제 검찰 출신 인사들을 많이 기용을 했던 거라서 어떻게 될까 조금 보고 있었는데 또다시 이제 감사원 출신으로
그 발탁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장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검찰 출신 안 된다가 아니라 검찰 출신을 기용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 지양했으면 좋겠다였던 건데 이제 그만큼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중용했던 거라서 또 다시 한번 감사원 출신을 중용했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지켜보는 것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원 출신이 된다면 또 어떤 점이 장단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사원 출신이고 이분이 또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직이나 뭐 어떤 사회기관 관련 업무는 이제 완전 전문가시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문제 그다음에 그 5대 사정기관을 관할하는 그 직이잖아요. 네. 검찰, 경찰, 뭐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건데 감사원에야 전문성이 있겠지만 나머지 경찰, 검찰 관련 부분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민정수석실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장도 하고 시민사회 수석도 했었지만 그래서 누구보다 민정수석의 고통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심 끝에 이번 인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분위기를 조금 너무 무거워서 가볍게 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할 때 이빨이 10개나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1년 만에. 예. 그만큼 고통스럽고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참여정부 출신,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던가 고위직 출신하고 취재기자 때 물어보면 민재인 민정수석, 아직도 수석님, 왕수석님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사교적 성격은 아니었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대쪽 같은 면, 선비 같은 면을 약간 두려워하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은 뭐 사교적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분야보다는 원칙을 잡고 기강을 받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권력기관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데 늘 강조하듯이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 있어서 청와대와 여권의 고위층부터 그렇죠. 이른바 부패나 비리 연루에 휩쓸리지 않도록 민정수석실에서 굉장히 일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게 법적인 뭔가 무관하게 최근에 여권의 고위 인사들이 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 그다음에 뭐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발언 이런 것이 자꾸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거친 지금 60대, 50대, 40대 여권에 있는 인사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했고 사회의 개혁을 앞장서는 세력이었지만 지금 20대들이 보기에는 좀 아닌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여러 수석들이 사실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정비를 해야 됩니다만 부동산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에 있어서 민심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이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이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은 참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끄러웠던 건 뭐냐. 집을 많이 가져서라기보다는요. 서민편에서 주택 문제 해결하겠다고 1주택 약속했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국민들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한 약속이라던가 실천 노력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석들부터 좀 민심을 빨리 읽고 인권교육이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저는 꼭 좀 받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저도 심지어 법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교육을 보고 또 시민사회분들의 얘기를 듣고 여성계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정무수석실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취재를 하거나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국회를 가다 보면 야당이 지금 청와대가 지금 불만이 너무 높습니다. 사실은. 근데 표로만 보자면 다수결 원칙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면이 있겠습니다만 총선 압승 이후에 여권이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강성 지지층에서는 잘한다. 더 힘있게 밀어붙여라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무수석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이 사선 의원인 만큼 소위 여의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무수석실은 사실은 여권에 대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 또 어떻게 관련된 인사가 나게 될지, 뭐 개각과 연동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뉴스를 계속 저희가 이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가족이 있지만 사실상 남처럼 지내는 경우에도 이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 저희 이제 언론에서도 이 부분은 많이 보도를 해드렸었고 많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이 제도가 이제 드디어 바뀐다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방향성과 세부 내용까지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면서 과연 문제는 없겠는지를 한번 좀 꼼꼼히 좀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김지미 변호사께서 좀 관련 내용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보건복지부가 그 10일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렇죠. 이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유지가 됐어요. 말 그대로 이게 생계급여를 받아야만 되는 이제 빈곤층이더라도 부양 의무자, 네. 보통은 자식들이 같이 가족으로 돼 있거나 했을 때는 이 가족하고 연락을 안 하고 혼자 살고 하더라도 부양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생계급여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이제 폐지하라라는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계속 있었고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라고 했었고 지금 박능우 장관도 그러한 확답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7월에 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고 10일 이제 어제 열린 그 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는데 네. 공약한 대로 완전 폐지는 아니고요. 이 생계급여 부분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것이고 예.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고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공약이랑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 시민사회에서는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가 기존에는 있으면 무조건 안 됐었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2018년 기준으로 73만 명이라는 73만 거예요. 명.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다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 부양 의무자의 기준,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뭐 1억이나 연소득 1억 혹은 부동산 9억을 초과한 부양 의무자는 기존대로 가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이제 생계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네. 됐을 때는 약 한 18만 가구 26만 명 정도가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18만 가구 26만 명 정도가 네.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뭘 좀 더 들여다봐야 될지.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의료급여 부분은 네. 폐지가 아니고 일부 개선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점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지 두 분 의견 좀 들어보죠. 저는 의료급여에 대한 이번 안이 좀 굉장히 아쉽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재난이 공평한가? 아니다. 재난 역시 약자에게 정말 더 잔인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의료 취약층, 건강 빈곤층에게 닥치는 문제점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다뤘었죠. 생존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2022년까지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거나 이러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니냐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약속인 만큼 더 잘 챙겨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별명을 붙였었죠. 불효자 증명법이라고요. 자식이 있고 그러면은 당신은 이 기준에서 빠진다라고 하다 보니 노인들이 내 자식이 나를 부양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 그렇죠. 결국은. 예, 그래서 맞아요. 불효자 증명법이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일부분 폐지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의료 부분에 있어서 계속 최근에 제기된 문제의식에 좀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런 만큼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부양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 사회가 최근 한 10년간 급격히 변화한 게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2년도에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라는 응답이 70%가 넘었거든요. 2002년에. 근데 2018년도에는 26.7%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고요. 확연히 줄었네요. 그렇죠. 70에서 26이면. 네. 그 사회에 책임이 있다라는 응답이
19.7에서 54%로 늘었습니다. 54%로. 네. 그래서 지금 이 자식들이 무조건 부모를 부양해야 되느냐라는 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화했는데 그런 네. 인식을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고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고 죽으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의료급여도 생계급여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당장 완전 폐지가 안 된다면 뭐 단계적 폐지 죄송합니다. 네. 나도 이제 좀 그런 방향으로 다시금 좀 정책을 짰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번 발표가 이렇게 났으니 네, 어떻게 될지 사실 좀 염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건강보험의 문제하고 연결이 된 건가요? 어찌 봐야 될지. 그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대안으로 사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체납자 중에서 네. 월 5만 원 이하를 체납한 사람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의료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예. 말은. 그러니까 의료급여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개선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이걸 추진해서 총 뭐 한 20만 명 정도가 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는 발표는 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는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지제도 얘기할 때 기준 중위소득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소득별로 이제 쭉 한 줄로 세워놓고 중간에 딱 잘랐을 때 뭐 하십 사회 40% 이렇게 네. 기준을 많이 세우는데 그럼 이 기준 중위 소득을 또 얼만큼으로 잡느냐가 논쟁이 이미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21년도 기준을 이제 올해 정하는데요. 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 9,174원에서 2.68%가 인상이 됐어요. 또 인상이 이제 됐군요. 하기로. 예. 그런데 이것을 놓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게 올렸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되는 것이냐도 논란이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다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굉장히 저소득층이 더 어려운데 더 취약해지는 건 아니냐. 그럴 때는 특히 기준을 좀 올려주면 좋죠. 그렇죠. 특히 예. 이제 정규직의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데 뭐 여러 가지 보험제도와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는 있는데 실제로 소득은 없는 어떤 노인들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더 그 기준 하나도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예. 자, 끝으로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던 50대 남성 그 지금 살인죄, 보험 사기죄를 벗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시고 저희 한마디씩 들어보죠. 예, 2014년 8월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 씨가 사고를 냈는데요. 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24살의 아내가 사망을 했어요. 네. 만삭이었는데 임신 7개월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 사망한 아내 앞으로 95억 원짜리 보험금 지급 계약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험금 액수가 굉장히 큰 너무 거죠. 많이 또 여러 가지를 들은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아내 몸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보험금 사기 논란도 이렇고 여러 가지 혐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뭐 운전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이제 살인이냐 아니냐가 그렇죠. 좀 됐겠죠. 그런데 1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주요 혐의에 대한 무죄가 나왔고요. 근데 2심 법원에서는 사고 2달 전에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을 보면 공소사실 인정된다. 그래서 무기징역에 선고됐습니다. 예. 그런데요.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서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고요. 6년 만에 이제 사실상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요. 대전고법 재판부에서는 졸음운전한 건 맞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 재상고가 갈 거라는 것도 있지만 결론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법원의 판단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임신한 그것도 외국에서 온 그렇죠. 젊은 아내가 사망했고 또 거액의 보험금 문제가 얽힌 만큼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어제 이 기사 보고 화를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살인으로 기소를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했는데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자진해서 먹을 리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성분이 체내에 남아 있었는지를 규명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임신했는데 조수석에 앉지 않죠. 뒤에 앉죠. 뒤에 앉죠 보통은. 근데 조수석에 앉았고 이제 배가 불렀기 때문에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안전벨트를. 그리고 조수석 쪽이 화물차 밑으로 깔려 들어가서 안에는 즉사하고 이 운전자는 이제 살아나. 사건이고 좀 이상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액의 보험금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사고 난 이후에 이 그 가해자 남편이 화장장을 뭐 몇 시간 만에 예약을 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이 피해 여성의 이제 친정 식구들이 유족들이 갈 테니까 기다려 달라라고 했는데 서둘러 화장을 한 뭐 그런 사후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정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살인으로 기소를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살인 사건이나 강력 사건에서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만 있었을 때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판단이. 그래서 이 사건도 1심과 2심이 갈렸던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원칙은 사실은 이제 직접 증거가 없었을 때는 간접 증거만으로 인정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근데 그게 간접 증거만으로 또 인정이 안 된 건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뭐 실제로 시체가 없는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살인으로 인정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부족하다라는 거였고 뭐 대법원의 판단대로 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기 때문에 아마 이 판결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쉽게 납득하기는 좀 어렵죠. 그 전태일 열사가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있다면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어땠을까라는 말이 사실은 많은 외국인 여성들 특히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에 결혼을 한 국제 결혼을 한 여성들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현장에서 많이 굉장히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가 만났던 한국인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이 기자인 것 같아서 제 명함을 꼭 가지고 있겠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분이 만약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유명 인사의 딸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판결이 난 사건이나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죠. 만약에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고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다면 초기부터 이렇게 처리가 됐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제 결혼을 하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외국인 여성들 다문화 가족의 권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오늘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김지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 향해 가고 있고요. 이제 라디오 재난정보센터 연결해서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